자, 오늘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 강의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많은 분들께서 이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애태우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동사와 타동사는 선생님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여서 자, 이따금씩 선생님의 생각을 이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담은 글을 인터넷상에 올리고 그 글을 읽으신 분들로부터 이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설명이면서 게다가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 이 지식 검색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올려놓으신 질문들 수십 건을 프린트해서 선생님의 오늘 설명이, 오늘 강의가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마친 강의입니다. 그렇기에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 1시간 남짓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1시간 후에는 여러분들의 그동안 막혔던 속이 확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 갖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 정의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동사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자, 동사란 걷다나 때리다처럼 동작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동사가 항상 동작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보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는 동사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전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우리가 이 동사라는 것이 문장을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동사만큼이나 문장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다면 누가 걷는지, 누가 때리는지, 즉 행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행위자를 조금 어려운 말로 동작의 주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주체와 같은 어려운 말을 듣게 되면 좀 어렵게 느끼실까봐 쉽게 동작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주체거나 주인공이거나 상관없어요. 그 주자를 따서 우리가 행위자를 문법적으로 주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잠깐 같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동작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걷다처럼 그저 혼자만의 동작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때리다처럼 다른 대상에 영향을 주면서 하는 동작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걷는 동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승호가 아무리 걷는다고 한들 그저 그냥 승호 혼자 걷고 있을 뿐 승호 주변의 것들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죠. 이 말은 곧 혼자만의 동작을 했을 때에는 다른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때리는 동작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승호가 때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승호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생기죠. 왜냐면 승호가 때리면 승호한테 맞은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말도 곧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을 했을 때에는 그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선생님 방금 설명은 아주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러한 설명을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조금 다르게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동작의 대상을 문법적으로 목적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테고, 자, 동사가 뜻하는 동작이 혼자만의 동작인 경우 혼자를 상징하는 한자어 자자를 써서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동사가 뜻하는 동작이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일 경우 이 다른을 상징하는 한자어 타자를 써서 타동사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상식적인 내용, 혼자만의 동작이므로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없으므로 그 대상이 누군지 무언지 밝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자동사는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자, 또한 상식적인 얘기, 다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동작을 했을 때에는 그 동작에 영향을 받은 대상이 누군지 무언지 밝혀야 한다는 이러한 상식적인 얘기도 문법 용어를 써서 바꿔서 말하게 되면 타동사는 목적어를 동반해야 한다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잠깐 한번 암기해 볼게요. 자동사란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 동사, 타동사란 목적어를 동반하는 동사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신 다음에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고자 하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영향력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나머지 개념 설명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자, 여러분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주어, 목적어, 보어의 개념 정의와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 정의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은 어렵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타동사의 구분 없이 우선 목적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그 목적어의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그 문장 속의 동사는 타동사였었다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 있겠죠? 자, 우리 공부 계속해 보면은요, 우리가 혼자만의 동작인 경우 주체와 동작 이렇게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문법 용어를 써서 다시 표현해 보게 되면은, 자동사는 주어와 동사만으로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고, 영향을 주는 동작의 경우에는 동작과 주체와 대상까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타동사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까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는데, 이때의 결정적인 차이라면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을 구성했을 때 더 이상 궁금한 점이 남지 않느냐 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겠어요. 타동사의 경우는 승호가 때렸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때 승호가 때린 대상이 누군데, 승호가 때린 대상이 무언데라는 식의 궁금증이 남게 되죠.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짓는 한 가지 요령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선생님의 이와 같은 설명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질문하는 점이 있어요. 선생님이 주어와 자동사만으로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기에 더 이상 궁금한 점이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점이 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승우가 어디서 걸었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궁금하셨죠? 그런데 이 어디서는요, 승우가 걷는 동작을 한 공간적인 배경이죠. 우리 공간적인 배경은 장소 부사예요. 부사는 수식어죠. 한 문장 속에서 수식어가 있거나 없거나 한 것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게다가 이러한 어디서라는 사항에 대한 궁금증은 자동사 쪽에서만 궁금한 것이 아니고 타동사 쪽에서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승호가 걸었다 했을 때 어디서 걸었는지가 궁금한 것처럼, 승호가 때렸다고 할 때에도 어디서 때렸는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어디서라는 사항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궁금증이 남는지 안 남는지라는 그러한 평가 기준을 사용하실 때에는 어디서는 떠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디서는 물론 언제, 왜, 어떻게와 같은 사항들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부 다 부사에 해당하는 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아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궁금증이란 주어의 동작에 영향을 받은 대상, 그 대상이 궁금하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사항들은 떠올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분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그런 것이었구나 하고 개념상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아직까지도 나한테 어떠한 동사를 준 다음에 이것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해보라고 한다면 자신은 별로 없다라고 그런 기분이 드실 텐데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짓는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타동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실용적이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이 걷다나 때리다처럼 영향력이 아주 없어 보이거나 아주 커 보이는 그러한 동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동사는 영향력이 있을까 없을까 아주 애매한 것들도 많고요.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 요령으로 공부해봤던 이 영향력이 아닌 이 두 번째 요령으로 공부해봤던 주어와 동사까지만 듣게 되었을 때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남느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평가 기준도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항들이 떠올라서 이게 나는 궁금한데 이게 과연 대상일까 아닐까, 혹시 내가 엉뚱한 사항을 붙잡고서 이걸 궁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타동사를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다른 접근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문장을 통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설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앞으로 한 10분 남짓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국문법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영작할 때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10분쯤 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타동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드릴 거거든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서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칠판을 보시면
붙잡았다라는 동사가 모이실 텐데 주어의 동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은 명사를 떠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함께 있다면 선생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할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우선 도둑을 선택했어요. 공감하시죠? 그리고 자, 시민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 시민들은 왜 선택했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자, 공원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공원이 붙잡았다고 무슨 상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각각의 명사를 선택한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이 도둑은 동작의 대상으로서 선택을 한 것이고 시민들은 동작을 함께한 사람들로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원은 동작의 공간적인 배경으로서 선택을 한 것이고 일요일은 동작의 시간적인 배경으로서 선택을 한 것인데,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각각의 명사를 선택한 이유를 장황하게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명사 뒤에다가 한두 글자씩만 붙여놓게 되면은 각각의 명사가 왜 선택되었는지 그 이유가 자동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자, 대상으로서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을자를 붙여놓으면 될 것이고, 함께한 사람들로서 선택을 했다면 시민들, 과 이렇게 과자를 붙여놓으면 될 것이고, 공간적 배경으로서 선택을 했다면 공원에서 이렇게 에서자를 붙여놓으면 될 것이고, 시간적 배경으로 선택을 했다면 일요일에 이렇게 애자를 붙여놓으면 될 텐데, 자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국어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선생님이 문법적으로, 국문법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명사에 붙어있는 이, 에, 에서, 과, 을 따위의 글자를 우리가 명사에 붙어있는 이러한 글자를 조사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명사에 의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없이 독립적으로 문장에 혼자 나타나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 해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명사가 문장에 왜 등장했는지 그 사연이 담겨있는 글자니까, 자, 어떤 명사에 은는이가가 붙어있다면 이 명사가 동작의 주체로구나, 주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가 있고, 명사에 을을이 붙어있다면 동작의 대상이로구나, 목적어로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은는이가와 을을을 제외한 에에서 에게로 와 따위의 이러한 조사를 명사에 붙여서 만든 말이, 그러한 말을 동사와 함께 읽어봤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동사를 꾸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동사를 꾸민 것은 그리고 부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한번 연습을 해본다면, 자, 공원이라는 명사에 에서라는 조사를 붙여서 만든 말인 공원에서를 사용해서 공원에서와 동사인 붙잡았다를 함께 읽어보세요. 공원에서 붙잡았다. 자연스럽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원에서라는 말이 붙잡았다인 동사를 꾸몄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때 공원에서는 부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시민들이라는 명사에 과라는 조사를 붙여서 만든 말인 시민들과와 붙잡았다인 동사를 함께 읽어보세요. 시민들과 붙잡았다.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이때에도 시민들과는 동사를 꾸몄다고 말할 수 있고 시민들과는 부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어 조사의 기능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본다면, 명사가 동사의 주어임을 나타내 주거나 명사가 동사의 목적어임을 나타내 주거나 명사에 붙어서 명사가 동사를 꾸미는 부사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품사가 조사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영작 연습을 할 그런 차례가 왔는데, 이렇게 명사와 명사에 의존해 있는 조사와 동사만으로 구성된 이러한 문장은 우리가 간단하게 영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은는이가와 을을이라는 글자는 영어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이와 을은 지우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조사는 그에 해당하는 영단어가 대체로 있거든요. 자, 에는 뭘 선택하냐면 온이 좋겠네요. 그리고 공원에서의 에서는 인이 좋겠고, 시민들과의 과는 위드가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요일 에를 영작을 할 때 썬데이 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썬데이 이렇게 하죠. 이 사실만 기억한 채로 이렇게 기본 작업을 마친 다음에 영어의 어순에 맞게 재배열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주어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를 써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동사가 상당히 빨리 나온 편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나머지 말들을 우리가 영작을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동사 뒤로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보셨지만 을자가 붙어있는 경우는 을자를 지우고 동사 뒤로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영작이 될 것이고, 다른 조사들이 붙어있는 명사는
그에 해당하는 명단어로 바꾼 다음에 동사 뒤로 넘겨주시면 되니까 자 시민들과는 이런 식으로 위드 시민들 이런 식으로 영작이 될 것이고 공원에서는 자 인 공원 그리고 일요일에는 온 일요일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잠시 국어와 영어의 어순 차이를 비교해 드릴게요. 우선 동사, 국어 문장 속의 동사는 문장의 끝에 오른쪽 끝에 위치하고요. 영어 문장의 동사는 주어 바로 다음에 즉 주어를 제외하고 본다면 문장의 왼쪽 끝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어순을 비교해 보자면 국어 문장 속에서는 주어임을 나타내는 은는이가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을을이 명사에 붙어있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고 사실상 주어와 목적어가 문장 속에 어디에 위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 문장 속에서는 주어임을 나타내는 은는이가와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을을 따위의 글자는 없기 때문에 주체는 항상 동작의 앞에 그리고 대상은 항상 동작의 뒤에 위치해야만 해요. 그러므로 이른바 주어의 자리 목적어의 자리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부사. 부사는 국어 문장에서나 영어 문장에서나 어순이 좀 자유로운 편이기는 한데 대체로는 동사와 동작과 연관성이 클수록 동사와 가까이에 두고 동사와 연관성이 작을수록 동사로부터 멀리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문장에서 일요일에가 붙잡았다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영어 문장에서도 온 썬데이가 캡처드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죠. 결론적으로 주어를 제외하고 본다면 그런 까닭에 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의 어순이 서로 정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영작 이야기를 마치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드렸던 문법 이야기 있죠. 그것을 국어와 영어를 비교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어 문장 속에 주어란 은는이가 붙어있는 명사를 말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영어 문장 속의 주어란 자 동사 앞에 명사, 동사 앞에 명사가 바로 영어 문장의 주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어 문장 속에서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찾고자 한다면 바로 을룰이 붙어있는 명사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영어 문장 속에서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찾고자 한다면 자 이렇게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사를 이용해서 동사를 꾸미고자 한다면 즉 명사를 부사로 변신시키고자 한다면 국어 문장에서는 에에서 에게로와 따위의 조사를 명사에 붙여주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영어 문장에서는요. 여러분들 on이나 in이나 with 같은 영단어를 전치사라고 하죠. 그러므로 영어 문장에서는 명사에다가 전치사를 붙여주게 되면은 명사를 부사로 변신시켜서 동사를 꾸미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앞서 예고했던 문법 이야기 하나와 영작 이야기 하나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이 붙잡다, 캡처와 나타나다, 어피어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해 보고자 하신다면 우선 개념 정의에 따라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본 후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면 타동사겠군, 대상이 필요할 테니 목적어를 동반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데 이 문장을 통한 접근이란 주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짧은 글 짓기를 해 보시는 거예요. 단 목적어를 동반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해 보면서 우리가 동작에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자동사라면은 목적어를 동반한 채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이고 타동사라면은 목적어를 동반한 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동사에 목적어를 동반시켜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다 또는 어색하다의 느낌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러한 느낌을 직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관을 100% 신뢰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틀리기가 더 어려워요.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국어 문장에서 목적어 어떻게 만들죠? 명사에다가 을을 붙여주면 되죠? 선생님이 붙잡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짧은 글 짓기를 해 놓았는데 동사에 도둑을이라는 목적어를 동반시켰어요. 그런데 도둑을 붙잡다 자연스럽죠? 그러므로 붙잡다는 타동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는 동작이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붙잡다는 타동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타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도 짧은 글 짓기를 하나 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명사에나 을레를 붙여서 이 문장 안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가능한 명사가 있나요? 없죠? 어쩌면은 시민들에다가 과자를 붙여서 시민들 과의 형태로 이 문장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가능하겠네요. 자 경찰관이 공원에 시민들과 나타났다. 하지만 에에서 에게로와 따위에 다른 조사라면 모를까 명사에 을르를 붙여서는 이 문장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것은
나타나다가 목적어를 동반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나타나다는 자동사인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동작이 영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도 나타나다는 자동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아까 예고했던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질 차례인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교재를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고개를 들고 칠판을 보세요. 교재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지금 자타동사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개념에 의하면 영향력이다. 그런데 영향력이라는 것이 실용적이지는 못하므로 문장을 통한 접근을 해보아야 하는데, 짧은 글 찍기를 해보아야 되는데 목적어를 동반시켜보면 된다. 자, 그 방법으로서 명사에 을르를 붙여서 동사와 함께 읽어본 후 자연스럽다면 타동사요. 동사가 자리 잡고 있는 문장에 명사에다가 에에서 에게로와 따위의 조사를 붙여서 집어넣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명사에 을르를 붙여서는 집어넣을 수 없다면 이 동사는 자동사다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는 하나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국어에만 통한다는 거, 국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적인 방법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자타동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을를 어쩌고 라는 설명을 하셨을 때에 그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라면 책임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라면은 이 방법을 소개한 후에 반드시 국어적인 방법임을 밝힌 다음에 영어적인 방법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 방법만을 소개하고 게다가 국어적인 방법임을 밝히지 않아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을 영어에다가 적용시키려 해보았다가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이 방법까지 공부를 해봐요. 선생님이 사실 확인을 해보진 않아서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미국 학교라면은 미국 선생님은 미국 학생들에게 자타동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하겠죠. 일단 개념 정의는 같을 테니까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영향력만으로는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짧은 글 찍기를 해보아야 된다. 목적어를 동반시켜보면 된다라는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방법으로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생각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선생님이 한 5초 정도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영작 이야기 하나와 영문법과 국문법을 비교한 이야기 하나를 했는데,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주어의 동작과 연관성이 있는 명사를 여러 개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국어에서 을을이라는 글자는 그 명사들 중에서 대상에만 붙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대상이 아니라면은 기타 다른 조사를 붙여서 문장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어 문장에서도 주어의 동작과 연관성이 있는 명사를 여러 개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동사의 바로 뒷자리에 전치사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대상에만 허락되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그리고 대상이 아니라면은 전치사를 붙여서 문장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아마 미국 학교에서는 이런 식의 설명을 할 거다라는 상상을 해보았는데, 자,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주어진 동사 뒤에 명사를 놓고서 함께 읽어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나요? 그렇다면 이 동사는 타동사고, 그리고 동사의 뒷자리에 명사를 집어넣고자 할 때에 전치사를 붙여서 집어넣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명사만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면 이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영향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을을 영어에서 안 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의 자타동사를 구분하고자 한다면 100%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영어에 대한 직관은 부족하시다는 거죠. 즉 주어진 동사를 이용해서 짧은 글 짓기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 자, 여러분 영어 실력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있을 건 아니시잖아요. 선생님하고 영문법 공부를 마칠 즈음만 해도 이 정도 직관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방법을 익혀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꼭 사용해 보도록 하시고요. 당분간은 국어적인 방법을 영어에도 적용해 보시되
단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케이스들은 미리미리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짧은 글 짓기를 해 가면서까지 적용하지는 못한다 하시더라도 이미 문장에 주어져 있는 경우라면은 이 방법을 적용해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은, 자, 여기서 동사 뒤에 울렸다라는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동사 뒤에 명사가 없는 셈이므로 이 동사는 자동사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에는 동사 뒤에 뭔가 있기는 있는데 fast는요 빠르게 라는 뜻의 부사예요.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명사는 없는 셈이죠. 그러므로 이 동사도 자동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발견했다라는 동사 뒤에 책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러므로 아하,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네. 목적어를 동반했으므로 타동사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두 문장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동사 뒤에 명사를 찾아볼 때 선생님이 city가 동사 뒤에 명사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전치사 through가 보이죠? 이 city는요 전치사의 명사지 동사의 명사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어에서는요 공원에서 라는 말을 할 때 명사와 조사를 붙여 쓰기 때문에 이 조사가 명사에 의존해 있다는 게 잘 느껴지는데, 영어에서는 인더파크에서 보시듯이 전치사와 명사를 띄어쓰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가 명사에 의존해 있다는 걸 잘 못 느끼기가 쉬운데,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에 그것 또한 하나의 극복해야 될 과제이거든요. 어쨌거나 이 전치사는 명사에 의존해 있고 이 둘이 부사로 변신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뒤에 명사가 있으려면, 목적어로서 명사가 있으려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동사의 명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는 자동사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에는 보면 동사 뒤에 명사가 약간 멀리 있고 difficult라는 형용사가 보이네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형용사는 명사를 위한 장식품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있을 때 선생님을 위한 장식품인 목걸이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철수 뒤에 서 있었는데 어쩔 때 선생님이 목걸이를 걸고 있을 때 철수가 뒤를 돌아본 다음에 선생님은 없고 목걸이만 있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이건 목걸이 정도이고 동사 뒤에 명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타동사라고, 동사 뒤에 명사가 있으므로 타동사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지요. 자, 엑서사이즈 1번이 나왔는데요. 단순히 해석 연습만 하지 마시고 각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거의 마쳤는데요. 선생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동사 하나만 딸랑 던져주고서 자동사에게 타동사에게 이렇게 묻는 것은요 상당히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우문이라고 그러죠. 왜냐면은 어떠한 동사가 자동사로만 타동사로만 쓰이는 경우보다는요 자타동사를 겸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하나만 딸랑 주면은 이 동사가 자동사로 쓰일지 타동사로 쓰일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자타동사의 판단은 문장이 주어졌을 때만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러한 우문을 받게 되신다면은 우문에 현답하는 비결은요 주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문장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속에서의 동사는 자동사고 이 문장 속에서는 타동사지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멋쟁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호기심 유발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던진다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에 자타동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부터는요. 영작과 독해를 할 때 자타동사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